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또 그 장마가 시작이 됐네요.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 차 안에 가만히 앉아서 비 소리 듣는 걸 좀 좋아했는데 요즘은 사실 또 그럴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일하는데 의미를 두면서 이번 한 주도 파이팅을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채권보이에서는요, 저희가 드디어 그 개인용 국채 설명회 콘텐츠를 여러분께 송출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주 글로벌 시황 분석할 게 또 상당합니다. 항상 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잘 또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이 아닌 비 오는 화요일 날 이렇게 연구원님과 중 연결을 하는데 지금 일부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좀 걱정을 해야 할 이슈인지는 판단 부탁드릴게요. 미국 고용시장에서 이번 주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되긴 하지만 그 월간 지표에 앞서서 주간으로 발표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름 그대로 실업자들이 얼마나 수당을 많이 청구하는지 그거 이제 합계를 집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수치들이 연초 대비해서는 뚜렷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용 지표들이 양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꺾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또 그 외로는 소매 판매 지표들도 사실은 최근 몇 개월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것은 이제 고용 시장과도 연관이 있는데 결국 고용이 불안하게 되면 가게들의 소비도 약해진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미국의 주택 경기도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최근에 부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HB라고 하는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지수를 보면 연초에 소폭 반등하는가 싶더니 최근 한 2-3개월 정도는 다시 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건설업자들의 심리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금리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얼마나 부동산이 잘 팔리는지 즉 주택 구매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 또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4월, 5월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영향들로 주택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아니면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주택 경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가 어느 정도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직까지 이번 주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견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비농업 고용도 이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시 서비스직 고용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일하는 사람들을 직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시 근로자들과 정규직들을 모두 합친 근로자보다는 임시 서비스직이 먼저 반등하고 먼저 꺾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임시 서비스직 고용자 수는 사실은 2022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농업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긴 하지만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 임시 서비스직 고용이 감소하면 비농업 고용도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비농업 고용이 꺾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에 초과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이 초과 수요라고 하는 것은 미국 노동시장의 구인 건수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기도 하고 연준위원들이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구인 건수라고 하는 지표인데 고용이 꺾이기 이전에 구인 건수, 즉 초과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의 경제의 부담을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고 해서 고용이 위축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고요. 더해서 연준 위원들은 어떤 지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는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싶지만 데이터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경계 지표들이 일부분 부진하는 모습들이 특히 관찰이 되고 있고, 특히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경기가 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긴축 강도를 강화할 유인은 굉장히 적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또 보지만 이 시장 금리 측면에서는 이 실질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실질 금리가 결국에는 통화 정책의 긴축 강도를 잘 보여주기 때문인데,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에서는 1년 후 1년 실질 단기 금리와 S&P 500 주가를 이제 같이 그린 겁니다. 보시면 작년부터 미국 주식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중간중간에 일부 조정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8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그리고 올해 4월 정도가 대표적인 미국 주식의 조정기였습니다. 조정 폭이 크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이 실질 단기금리가 제격입니다. 보시면 실질 단기금리가 2%를 넘어서면 주가가 부담을 받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 실질 단기금리가 2%를 넘어가면 통화정책이 굉장히 긴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2%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통화정책 긴축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4월 달에 긴축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준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긴축 강도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정도 수준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부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고용의 큰 위축 단계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고용이 비선형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위원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이 지금 점점 잡혀가는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긴축을 단행할 필요는 없는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준위원들이 경제 지표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 건수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두 가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구인 건수와 밀접한 관련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타이트할수록 초과 수요가 넘쳐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임금 상승 압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과 수요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도 후행해서 낮아지고 있고, 결국 임금 상승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경제 전반의 디스인플레이션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연준위원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구인 건수 감소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구인 건수가 잘 감소되고 있지만,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구인 건수가 이거 나홀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 상승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의 리스크와 이러한 고용의 리스크를 비교를 해보는데, 이제 점점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고용의 리스크가 점점 균형에 맞춰져 가고 있다, 이런 판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준위원들은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 상황도 이제는 조금씩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나 작년처럼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표도 함께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시기고, 무리한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과 12월 기준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미국 대선 TV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 전과 후에 또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미치고 있는 파장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 너무나 노쇠한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트럼프가 이 부분을 공격을 하면서 사실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 트럼프의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제 관세 정책이거든요. 결국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하나가 이어졌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감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정책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이 감세 측면인데, 트럼프는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모두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감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감세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 감세라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수당을 가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감세 정책도 지금대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채 공급 발행 우려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를 연말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희는 9월까지는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금리 4.4%대에서는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4분기, 특히 대선 이후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금리 상승 리스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의 추세적인 하락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선 이슈는 이제 채권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중요한 이슈, 특히 부정적인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증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있네요. 이런 부분으로 잘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부의 화요일 콘텐츠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개인용 국채 저희가 설명회 성황리에 마쳤잖아요. 그 콘텐츠를 2번에 나눠서 송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님의 콘텐츠와 또 미래에셋증권의 그 정직 TF 수석님의 콘텐츠 이렇게 나갈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채권 부인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